소리 나오나요? 예.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쉬는 시간 때 이제 한 분이, 발전소에 대한 보일러 급수 방식이라든가 순환 계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단선도 한번 보시고 설명 들으신 다음에 동영상을 들으시면 아마 화력발전소에 대한 전체적인 열 사이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먼저 이 내용을 좀 보시고 난 다음에 연력학 쪽으로 들어가서 화력발전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나중에 발전 쪽이 좀 이해가 좀 쉽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여기 보일러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건 보일러가 그냥 네모나지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따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지만 보일러가 이렇게 옆에 돼 있어가지고 이쪽에 뭐 절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붙습니다. 공기열과 요 밑에 붙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보일러가 네모나지는 않다라는 것만 먼저 보시면 되고요. 보일러 안에 과열기라든가 제열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선도상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보일러가 있고, 과열기가 있고, 터빈이 있고, 그 다음에 복수기가 있고, 급수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절공급이라고 그랬으니까, 절탄기, 공기열기, 급수 가열기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일러 안에 보시면 여기 터빈에서 추기를 해가지고 뺀다고 그랬죠? 빼는 부분에 대한 열을 추기하기 위해서 이 안에 제열기가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보일러에서 나가면서 온도를 올려줘야 되니까 과열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터빈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고압 터빈을 돌리고 난 다음에 일부분을 빼줘야 되겠죠? 빼주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추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저 절탄기, 공기 예열기, 급수 가열기처럼 해가지고 요 추기하는 부분들이 여기 HP나 IP 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추기를 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이제 펌프들이 6번에서 이제 8번 펌프가 됩니다. 이따가 보시면 1번 펌프, 2번 펌프,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급수가열기나 이런 쪽이 되고 이건 저압 쪽에 대한 펌프가 1번에서 4번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게 일부는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온 부분이 이제 저압으로 가서 저압 터빈 A하고 B를 돌리고 남은 부분이 이제 콘덴서, 복수기 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과열진기가 돼 있는 겁니다. 이 포화진기가 이제 과열진기가 되면서 바로 이제 습진기 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콘덴서를 통하면서 이 콘덴서는 지금 안에 이런 식으로 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라지에이터 설명드렸죠? 라지에이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냉각을 시켜줘야 되니까 냉각을 시켜주는 게 이 밑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 물을 올리는 펌프가 이제 쿨링 워터 펌프가 있는데 이게 4개가 있어가지고 물을 어떻게 이제 공급을 해주는지 해수를 들어와서 물을 공급해주고 그 물을 또 다시 식히고 나면 물을 또 바깥으로 내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능축이 되고 나면 이제 여기 이제 물 같은 게 또 쌓이겠죠? 왜? 에어컨 같은 데 하게 되면 물 쌓이지 않습니까? 냉각기에. 그러면 그 쌓인 물을 또 바깥으로 빼주는 핫웨일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저장하는 저장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물들을 펌핑 해가지고 다시 또 급수가열기 쪽으로 또 보내주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이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를 실어야 되겠죠. 배에서 저탄을 하는 과정, 저탄을 해서 또 상탄해가지고 또 올려주는 과정들, 버킷에 올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서 그 다음에 어디다 저장을, 사일로에다가 어떻게 저장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역 및 저탄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하역 및 저탄, 뭐 연료 이성에 대한 것들을 연료 이성에 필요한 뭐 장치를 3가지 이상 쓰시오라는 문제가 관연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재에는 문제는 있는데 답은 없습니다. 근데 다른 관연도 문제 답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대형 운탄선 2척을 동시에 접안하여 활약할 수 있는 전용 부두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운탄선이 전용 부두에 접안하게 되면 시간당 1,500톤의 석탄을 연속적으로 하역할 수 있는 전용 설비인 야가기가 요것들도 이제 삽처럼 되어 있습니다. 삽처럼 되어 퍼올리게끔. 야가기가 정 위치로 이동한 후 운탄선 상부의 해치가 열리면 야가기는 버켓 엘리베이터를 선창 내로 위치시켜 석탄을 하역하게 됩니다. 선창 내의 석탄은 버켓 및 야가기 설비 내의 컨베이어를 거쳐 다시 전탄장과 연결된 컨베이어에 의해서 이송됩니다.
상수에서 사용하기 전 야외에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으로 이송된 석탄은 수입된 지역이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며 무인으로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상하탄기를 이용하여 넓은 지역의 저탄장에 효율적으로 석탄을 저장합니다. 여기 보면 삽처럼 돼 있죠. 나중에 퍼올릴 때도 이런 삽처럼 된 걸로 이제 퍼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연료 이송을 어떻게 하는지 바로 이제 저탄을 해놓은 걸 이제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이거죠. 여기 보시면 삽처럼 돼 있죠. 상부의 붐 끝단에 설치된 버켓 휠을 이용하여 석탄을 퍼올리며 상탄기의 붐과 저탄장에 설치된 컨베이어 및 이송탑을 거쳐 혼탄실로 공급됩니다. 혼탄 과정을 거친 석탄은 파쇄기 건물로 이송되어 30mm 이하의 크기로 분쇄된 후 자석 분리기에 의해 미세한 철편을 제거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석탄은 트리퍼 이송탑을 거쳐 트리퍼에 의해 콜 사이로에 저장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일로는 저장 장치니까, 예? 이런 사일로는 뭐 곡물 같은 거 저장하는 장치처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일로에서 저장된 거를 이제 퍼슐라이저라고 돼 있는데, FD펜, ID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보일러에 대한 전체적인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일로가 있고요. 이제 보일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기역자로. 여기 공기열기 뭐 이런 부분이 여기 있고요. 보일러의 퍼니스에서 미분탄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일러가 이렇게 돼 있죠. 공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두 대의 FD펜에서 공급되는 공기는 두 대의 에어 프리히터를 통하여 예열되며 이게 공기열기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보일러 내부에 예열된 연소 공기를 공급합니다. 미분탄의 운반과 건조에 사용되는 공기는 두 대의 PA 팬에 의해 공급됩니다. 그리고 퍼일 버라이저에 일정한 온도의 공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PA 팬에서 직접 공급되는 차가운 공기와 에어 프리히터를 거친 따뜻한 공기를 혼합하여 퍼일 버라이저 내로 공급합니다. 콜 사이로에 저장된 30mm 이하의 석탄은 콜 사이로 하부에 위치한 석탄 공급량을 조절하는 기기인 콜 피더에 의해 퍼일 버라이저로 연속적으로 공급됩니다. 퍼일 버라이저는 맷돌의 원리와 유사한 설비로서 센터 피더 파이프를 통하여 공급된 석탄을 미세한 가루 형태의 미분탄으로 만드는 기기입니다. 보울의 원심력에 의해 원주 방향으로 밀려나간 석탄은 저널의 작동으로 분쇄되며 분쇄하기 어려운 이물질은 펄 버라이저 보울 아래에 밀 사이드로 떨어집니다. 연소용 미분탄은 PA 팬에 의해 공급되는 공기에 의해서 4개의 콜 파이프를 통하여 퍼니스 내부의 각 코너에 설치된 메인 윈드박스 내의 콜 버너로 공급됩니다. 메인 윈드박스에는 6개의 콜 버너와 3개의 오일 버너 및 에어 노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상부에는 메인 윈드박스와는 별도로 6개의 소파 노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퍼니스의 코너 4곳에 위치한 오일 버너에 의해서 승온 승합된 후에 콜 버너에서 분사되는 미분탄은 각 코너에서 접선 방향의 분사 각도를 유지하고 FD펜에서 공급되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가 이루어지면서 파이어볼을 형성합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중유를 이용해서 온도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미분탄을 뿌려준다는 얘기고, 펄버라이저 같은 경우는 밑으로 돼 있는데 제가 옛날에 가서 본 거는 옆으로 돼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창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펄버라이저를 보니까 안에서 이렇게 갈려진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시커먼 게 지나가는 것밖에. 그래서 여기 같은 밑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는 요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건너뛰면요. 보일러의 압력 부분입니다. 요거는 시간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일러의 인계 온도, 인계 압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이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일러가 이렇게 네모나지 직사각형은 안 돼 있고 옆으로 튀어나왔다고 그랬죠? 요 위 부분. 임계 온도, 임계 압력을 이해하실 때 요거를 좀 주의합니다. 피드워터 히터를 넣은 급수는 피드워터 라인을 통하여 압력 296.8kg/제곱센티미터, 온도 295도씨로 보일러의 에코노마이저 인렛 헤더에 공급됩니다. 에코노마이저 인렛 헤더에 유입된 피드워터는 에코노마이저 튜브를 거쳐 3개로 구성되어 있는 에코노마이저 정션 헤더에 공급된 후 다시 에코노마이저 행어 튜브를 지나는 동안 플루가스의 여열을 흡수하여 압력 293kg/제곱센티미터, 온도를 흡수하죠. 아까 여열 해소 장치에 절탄기 공기압이 급수가격이 나왔죠? 절탄기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에코노마이저 링크와 믹싱 라인을 따라 에코노마이저 워터 월 인렛 링크를 거친 뒤 퍼니스 바텀 링 헤더의 좌우측에 위치한 퍼니스 로어 사이드 헤더로 보일러수가 공급됩니다. 퍼니스 로어 사이드 헤더에 공급된 보일러수는 퍼니스 버텀 링 헤더의 전후에 위치한 퍼니스 로어 헤더를 거쳐 1차로 아래에서 약 14도의 경사 방향으로 형성된 퍼니스 월 스파이럴 튜브를 따라 통과한 후 퍼니스 중간 부분에 4개로 구성된 퍼니스 월 인터미디에이트 헤더에 모입니다. 요 안에서는 아까처럼 그 파이어볼이 지금 타고 있겠죠? 압력 272.1kg/제곱센티미터, 온도 449.3도씨까지 온도가 상승한 습증기는 퍼니스 어퍼 헤더와 퍼니스 월 라이저 파이프를 통과하여 2개의 세퍼레이터로 공급됩니다. 세퍼레이터는 퍼니스 월 버티컬 튜브에서 발생된 기수 혼합체로부터 증기와 물을 분리하는 설비입니다. 세퍼레이터에서 증기로 분리된 449.3도씨의 포화 증기는 슈퍼히터를 통해 과열 증기가 되고, 포화수는 세퍼레이터의 하부에 설치된 세퍼레이터 스토리지 탱크에 모여 보일러 워터 리서큘레이팅 펌프에 의해 에코노마이저로 다시 공급되어 보일러수가 재순환됩니다. 세퍼레이터에서 나온 증기는 4개의 커넥팅 파이프를 거쳐 퍼니스 천정에 설치된 루프 인렛 헤더에 모인 후 퍼니스 루프 아울렛 헤더를 거쳐 백패스 월 튜브를 타고 백패스 로워 헤더로 내려온 다음 다시 백패스 사이드 월 튜브를 타고 올라갑니다. 증기의 일부는 백패스 로워 익스텐션 월 인렛 링크와 헤더를 거쳐 백패스 익스텐션 사이드 튜브를 타고 올라가 백패스 아울렛 헤더를 통과하여 압력 266.4kg/제곱센티미터, 온도 460.6도씨 상태로 슈퍼히터 디비전 패널 인렛 헤더에 유입됩니다. 슈퍼히터 디비전 패널은 2열 4단으로 총 8개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에 위치한 인렛 헤더에서 240개의 튜브로 구성된 디비전 슈퍼히터로 유입되어 1차로 압력 264kg/제곱센티미터, 온도 497.3도씨까지 과열되어 슈퍼히터 디비전 패널 아울렛 헤더를 거쳐 플래튼 슈퍼히터로 공급됩니다. 슈퍼히터 플래튼 인렛 헤더에 유입된 과열 증기는 다시 289개의 튜브로 구성된 플래튼 슈퍼히터를 거치면서 압력 259.2kg/제곱센티미터, 온도 522.9도씨의 과열 증기 상태로 슈퍼히터 플래튼 아울렛 헤더를 거쳐 파이널 슈퍼 헤더로 공급됩니다. 슈퍼히터 파이널 인렛 헤더에 유입된 과열 증기는 705개의 튜브로 구성된 파이널 슈퍼히터에서 최종적으로 과열되어 압력 255kg/제곱센티미터, 온도 569도씨의 과열 증기 상태로 슈퍼히터 파이널 아울렛 헤더를 거친 다음 보일러 상부에 연결된 2개의 메인 스팀 라인을 통하여 HP 터빈으로 공급됩니다. HP 터빈에서 회전력을 발생시킨 압력 56.59kg/제곱센티미터, 온도 345도씨의 증기는 2개의 콜드 리히터 라인을 통하여 로워 템퍼러처 리히터 인렛 헤더로 공급됩니다. 인렛 헤더를 지난 증기는 665개의 튜브로 구성된 프라이머리 리히터를 거치면서 압력 55.99kg/제곱센티미터, 이게 제열기입니다. 온도를 다시 올려주는 부분. 고압 터빈에서 나온 부분을 다시 온도를 올려서 열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아울렛 헤더에 모입니다. 1차로 제열된 증기는 로워 템퍼러처 아울렛 링크를 지나서
파이널 인렛 헤더로 유입되어 414개의 튜브로 구성된 파이널 리히터에서 최종적으로 제열되어 압력 55.09kg/제곱센티미터, 온도 596도씨의 증기 상태로 리히터 파이널 아울렛 헤더를 거친 최종 제열 증기는 2개의 핫 리히터 라인을 통해 IP 터빈에 공급됩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보일러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고 옆에 제열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과열기가 위에 있고. 그래서 저 그림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놓으시고,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 임계 온도하고 임계 압력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됐죠? 압력은 다 250kg/세제곱센티미터 정도가 계속 유지가 돼 있어요. 보일러 내에서는. 근데 보일러에서 내에서 바뀐 게 뭐였죠? 온도만 바뀌었어요. 온도가 계속 뭐 200도씨에서 250도씨, 그 다음에 350도씨, 500도씨, 그 다음에 나중에 600도씨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게 터빈 쪽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죠? 온도가 뚝 떨어졌죠. 350도 정도로. 근데 압력도 뚝 떨어졌어요. 왜? 터빈을 돌리고 나니까. 왜냐면 터빈을 이따 보시면 HP가 있고 IP가 있고 LP로 있는데 HP에서 돌리고 나니까 압력이 50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50 정도로 줄어든 그 압력을 가지고 다시 제열기로 들어가서 350도 정도의 그 온도를 500도 정도로 다시 올려가지고 IP 쪽에 들어가서 다시 또 돌려주는 거예요. IP 쪽에서 돌려주고 나서 일부는 다시 또 추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LP 쪽에서 추기하는 거는 재생이 아니라 제열 쪽이고 IP 쪽에서 추기돼서 나가는 부분이 제열 쪽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IP 쪽에서 추기돼서 나가는 이 부분이 제열 쪽이 되는 거예요. 왜? 550도 정도의 그 열이 제열이 돼서 이쪽에 공급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기라든가 물을 데워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겠죠.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보일러로 올려줄 때 여기 여열을 해서 장치가 뭐라고요? 절탄기, 공기예열기, 급수가열기잖아요. 그런 쪽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 축이되는 6번에서 8번들에 의해서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 자세는 보일러가 돌고 나면 과열기를 통해서 아까 습증기가 뭐 과열증기 나오고 포화증기 나오죠.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 이게 뭐 왜 습증기고 과열증기고 포화증기인지는 내용을 아신 다음에 그게 이 터빈을 통하고 남은 게 어떻게 다시 보일러 들어와서 제열기가 일어났죠. 제열기가 바로 열을 다시 다시 만들어냈다는 얘기고, 요쪽으로 나와서 하는 부분이 이제 재생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요 보일러 들어가는 부분이. 그러면 이제 HP하고 IP하고 LP 쪽에서 이제 그 지금 나왔던 증기들이 어떻게 변환해지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십니다. 요거는 이제 먼저 회처리 계통이라든가 배기가스 계통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속스, 녹스 같은 그런 부분들을 석탄이 연소된 후에 생성되는 애쉬는 크게 플라이 애쉬와 버텀 애쉬로 구분됩니다. 플라이 애쉬는 미분탄이 연소된 후에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입자의 해성분으로 에코노마이저 애쉬, 에어 프리히터 애쉬 및 전기 집진기 애쉬를 말하며, 이러한 플라이 애쉬는 플라이 애쉬 사일로에 저장을 했다가 전량 시멘트의 원료로 재활용됩니다. 반면 버텀 애쉬는 퍼니스 내에서 연소 후 발생하는 비교적 무거운 입자의 해성분으로 퍼니스 하부에 위치한 SDCC와 글리커 글라이더 및 버텀 애쉬 컨베이어를 통하여 버텀 애쉬 사일로에 일시적으로 저장한 후 애쉬 파이프를 통하여 회사장 또는 덤프 트럭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이송합니다. 나중에 이제 발전소를 가서 보시면은 저탄장은 아시는데 옆에 보면 물이 있고 뭐 시커멓게 이렇게 돼 있는 데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퇴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옮겨지게끔. 배기가스. 집중기를 통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이분탄은 공급되는 예열 공기에 의해 연소되어 고온의 배기가스를 생성하여 슈퍼히터, 리히터, 에코노마이저에 이게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이제 이해되시죠? 가스는 에코노마이저 하부에 연결된 덕트를 지나 SCR을 거치면서 1차로 녹스 성분이 제거됩니다. 여기서 녹스가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에어 프리히터를 거치면서 공기 예열기가 되겠죠? 보일러 및 미분기에 공급되는 공기를 예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전기 집진기로 공급됩니다. 전기 집진기는 직류 고전압에 의해 코로나 방전을 일으키고 배기가스 중에 플라이 애쉬 입자를 대전시켜 전기장 내에서 전압에 의해 전극판에는 미세 분진이 부착되며
순수 배기가스는 전기 집진기 출구로 배출되는 정전 집진 방식의 설비입니다. 전기 집진기를 거친 배기가스는 CID 팬에 의해 탈항 설비로 공급되며 탈항 설비의 흡수탑에서 석회석 슬러리를 분사시켜 산화 흡수 반응을 통해 배기가스 중에 황산 화물이 제거된 후 냉각됩니다. 냉각된 배기가스는 가스 제열기에서 황이 있을 점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시켜 스택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이 스택을 이제 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굴뚝. 예.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처음에 녹수를 제거하고, 그 다음 집진기 쪽에서 회성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속수 부분을 제거한다. 속수를 제거할 때 이제 아까처럼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이슬점 밑으로 이제 온도를 해가지고 밑으로 빼주는 작용들을 한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계통입니다. 물을 콘덴서 있죠. 콘덴서 부분에서 어떻게 냉각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지. 복수계통은 복수기에서 응축된 물을 탈기기까지 공급하는 계통입니다. 복수는 복수기 하부에 설치된 핫웰에 모이고 복수 펌프에 의하여 그랜드 스팀 컨덴서 및 복수 타렴 장치를 거쳐 복수 승합 펌프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승합된 복수는 드레인 쿨러와 복수기에 설치된 1번 저압급수 가열기를 거치며 2번과 3번 및 4번 저압급수 가열기를 지나 탈기기에 유입되어 용존 산소가 제거되면서 급수 저장 탱크에 저장됩니다. 여기 아까 보셨던 1번에서 4번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사진들을 다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각 설비별 제가 사진을 다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뭐 매칭이 안 되니까 어차피 저도 이제 처음에 사진을 보면서 이 부분이 매칭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동영상을 한번 보고 나니까, 이게 그 부분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도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급수계통은 이제 물을 어떻게 이제 급수를 하는지. 급수계통은 급수 저장 탱크에 저장된 급수가 에코노마이저 인렛 헤더까지 공급되는 계통입니다. 급수 저장 탱크에 저장된 급수는 초기 기동 시 구동되는 BFP-M과 정상 운전 시 증기에 의해 구동되는 BFP-T에 공급됩니다. BFP-T를 거친 급수는 6번 고압급수 가열기를 지나 7번과 8번 고압급수 가열기를 거쳐 보일러 본체의 에코노마이저 하단부에 설치된 에코노마이저 인렛 헤더로 공급됩니다. 여기 부분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6번, 7번, 8번. 근데 여기 이제 절탄기가 여기 있고요. 공기열기는 요 밑에 쪽에 있다고 그랬죠? 제가. 급수가열기는 이쪽이고, 저하급수가열기, 고하급수가열기.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요 그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5번, 10번. 증기계통. 이제 HP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슈퍼히터에서 생산된 고온, 고압의 과열 증기는 주증기 배관을 거쳐 터빈 빌딩 내 2개의 메인스타 밸브에 유입됩니다. 그리고 HP 터빈의 소요 증기량을 조절하는 4개의 컨트롤 밸브를 지나 상부의 1, 3번, 하부의 2, 4번의 주증기 배관으로 연결된 HP 터빈으로 공급됩니다. HP 터빈에 공급되는 과열 증기 조건은 전격 출력에서 압력 246kg/제곱센티미터, 온도 565.6도씨입니다. 이 고압 과열 증기는 처음에는 HIP 스팬의 중간 부근으로 들어와서 터빈 엔드 쪽으로 8단의 HP 터빈 노즐 다이아프램과 로터를 거치면서 터빈을 구동시키고, 일부 증기는 고압 급수 가열기의 초기 증기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345도씨로 떨어진 증기가 되어 콜드 리히트 파이프를 통하여 다시 보일러의 리히터로 공급됩니다. 요때 아까 보셨듯이 들어갈 때는
600도 정도가 됐죠. 근데 중간에 압력이 떨어져서 온도가 떨어져서 한 560도 정도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터빈을 돌리고 남으니까 한 345도 정도가 돼서 그걸 다시 제열기로 들어가서 온도를 다시 500도 이상으로 다시 승온을 한 거죠. 승온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LP로 들어갑니다. IP 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일부 또 재생 사이클 쪽으로 또 집어넣고 난 다음에 바로 LP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증기 계통에서 압력은 이제 떨어진 겁니다. 압력은 아까 250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인계 온도하고 인계 압력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자꾸 지금 온도가 올라갔다가 온도가 낮춰졌다가 이런 부분만 보시는데 중요한 건 압력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압력이 250에서 지금 HP를 지나고 나면 압력이 55 정도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뚝. 그러면 이제 10번 봤으니까 이제 11번. 제열진기. 열을 들어가고 난 게 이제 다시 HP에서 나온 게 이제 IP 쪽으로 가서 LP 쪽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과정을 보시게 됩니다. 고압 터빈에서 콜드 리히트 파이프를 통하여 들어온 345도씨의 증기는 리히터에서 과열 증기와 동일한 596도씨까지 가열되어 고온 제열 증기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핫 리히트 파이프를 통하여 터빈 빌딩 내에 위치한 컴바인드 리히터 밸브를 거쳐 IP 터빈으로 공급됩니다. 컴바인드 리히터 밸브를 거친 고온 제열 증기는 HIP 스팬 중간 부분에서 상하 4곳으로 공급되어 IP 터빈으로 들어와 7단의 노즐 다이아프램과 로터로 구성된 IP 스테이지를 통과하여 제너레이터 엔드 쪽으로 흐릅니다. IP 터빈 출구의 제열 증기 일부는 탈기기 추기용으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크로스오버 파이프를 거쳐 LP 터빈 A에 나머지 반은 LP 터빈 B로 들어갑니다. 중앙에 위치한 이너 쉘을 기준으로 양방향 6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AD-LP 터빈의 이너 케이싱 양쪽 끝단에 위치한 스팀 가이드를 통하여 복수기로 하향 배출됩니다. 그리고 잔여 증기의 일부는 저압 급수 가열기의 추기용으로 사용됩니다. 여기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HP, IP, LP 쪽 이런 부분은 그럼 이제 콘덴서로 들어간 부분이 어떻게 이제 냉각되는지 이런 과정을 이제 보실 겁니다. 이제 바로 복수기 계통입니다. 복수기는 저압 터빈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설비로 증기의 압력을 낮추어 증기를 응축시켜 복수를 만드는 설비입니다. 복수기에 공급되는 증기는 저압 터빈과 BFPT의 배출 증기가 유입되며 유입된 스팀은 인테이크로부터 들어온 차가운 해수가 지나가는 튜브군을 통과하면서 응축되어 물로 만들어집니다. 응축수는 복수기의 제일 하부에 위치한 하벨이라는 곳에 저장되며 탈기기에 공급되는 복수계통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까 보셨죠? 이제 하델 부분이 요 밑에 요 저장 공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요 배관이 물이 스팀이 들어왔다 나가는 배관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라디에이터처럼 여기 지나가면서 요게 이제 냉각이 돼서 이제 밑에 포화증기가 이제 물이 되는 거죠. 그 물이 되면 여기서 이제 그 펌프에서 이제 넘어가는 요 과정들이 또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물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과정도 설명을 할 겁니다. 왜? 이 해수 펌프로 들어와서 물이 어떻게 돼서 나가는 과정들,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전소에 가서 보시면, 발전기 옆에 보면 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이렇게 넓어지다가 나중에 가시면 좁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좁아지는 부분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넓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순환수 계통은 터빈의 배출 증기 등을 냉각하기 위하여 해수를 공급하는 계통으로 해수 양수 펌프 설비와 취수로 그리고 순환수를 공급하는 순환수 펌프 등의 설비로 이게 CWP가 되는 거죠, 이제. 해수 양수 펌프는 해수를 1차적으로 취수로의 위로 양수하고 해수는 취수로를 통하여 이동하며 취수로의 부유물과 오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트래쉬렉과 회전 스크린을 거쳐 순환수 펌프로 유입됩니다.
수직으로 나란히 배치된 4대의 순환수 펌프는 지하에 매설된 배형관을 통하여 해수를 복수기의 냉각수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복수기의 큐 부분을 지나면서 증기를 응축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냉각수는 지하에 매설된 방수로와 방수부를 통하여 바다로 방출됩니다. 이제 아셨죠? 이제 대략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이제 그 CWP 있는 쪽에 보시면 이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크레인 같은 게 몇 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전개통 마지막으로 이걸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리가 한번 될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에서 발생된 전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송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발전기, 주 변압기 및 스위치 야드와 송전탑의 전기 생산 및 공급 과정을 포함합니다. 터빈 회전수가 3600rpm에 이르면 계좌 전류 형성을 위해 우선 손해 전환 계통에서 교류 480V의 전압이 공급되며 여자기 큐비클을 지나면서 직류 505V로 정류됩니다. 정류된 직류 전압은 집 전환을 통해 회전자의 계좌 전류를 공급합니다. 발전기 고정자에 22kV의 단자 전압이 발생되면 터미널 부식과 상분리 모선을 거치면서 이게 상분리 모선이 되겠죠? IPB라고 얘기하는. 전압이 605V로 감압됩니다. 여자기 큐비클에서 정류되어 직류 505V의 전압을 발전기 계좌에 다시 공급하게 되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 만족되면 개통 병입하여 주 변압기에서 765kV로 승합하여 송전합니다. 당긴 화력 발전소는 765kV 가스 재련 변전소를 통하여 765kV 송전망에 공급합니다. 이러한 송전망은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전압은 집 전압.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화력발전의 기본적인 열 사이클 배우셨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발전기 부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열병합 발전에서 나오는 부분이 발전기 부분만 별도로 나오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기의 고정자하고 회전자하고 여기 회전자 부분 있죠. 계좌라고 그러죠. 계좌 부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변압기의 원리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변압기의 원리의 전자 유도작용을 아시게 되면은 발전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발전기 전기자 반작용 등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 발전기를 알고 나면 전동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연계돼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아시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먼저 여자기의 여자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여자기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기가 AC 타입인지 DC 타입인지 아니면 브러시 리스 타입인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니까 그런 여자기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 발전기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발전기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는지. 여자기에서 DC 쪽에 계좌 전류를 공급하게 되면 이 계좌 전류가 지나면서 자석이 발생되면서 자석이 고정자 쪽으로 넘어가면서 변압기 원리가 된다고 그랬죠? 왜? 여기 DC 부분은 계좌 전류지만 여기는 AC 22kV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변압기처럼 변환이 된 거죠, 지금. 자석이 해가지고. 그럼 여기 22kV가 나오면은 요 나온 부분이 상분리 모선. 상분리 모선이라는 건 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IPB라고 해가지고 상마다 그러니까 GIS가 있는데 세 상이 같이 한꺼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A상, B상, C상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모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분리 모선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스바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처럼 GIS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처음에는 이제 배터리를 통해서 이제 계좌전류를 공급을 했지만은 요거를 발전기를 이용해서 공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구 자석으로 인해서 공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발전이 되고 나면 AC 전압이 생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AC 전압 가지고 다시 DC를 여자기에서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초기 가압용만 이렇게 배터리로 한다든가 아니면 연구 자석용으로 할 뿐이지 실제로 운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주전원을 가지고 다 씁니다. 손해 전원을. 그러면 처음에 발전기만 돌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기가 돌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죠? 펌프들이 있어야 되겠죠. 중변에 왜 이런 그
발전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전기는 나중에 투입이 됩니다. 근데 온도가 만들어져야 되죠. 온도가 만들어져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도 펌프질을 해줘야 되고 증기도 올려줘야 되고 뭐 연료도 품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펌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손의 동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전기에서 발생되고 나면은 여기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에서 다시 손의 동력을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발전소가 처음에 기동을 하기 위해서는 손의 전력이 발전기가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전기를 이용해서 손의 동력을 공급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여기 DC에서 발전기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그래서 옛날에 문제됐던 게 그 발전소 안에 그 손의 동력 쪽에 디젤 발전기가 비상시에 운전을 못해가지고 문제됐던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변압기를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그 승합을 해가지고 바로 송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 이제 축전압 같은 게 걸립니다. 여기 축이 있죠? 그럼 여기가 사실은 DC 부분이 걸리는데 양쪽에 끊어져 있는데 요게 이제 전압이 이렇게 도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끊어주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제 축전압이 생기지 않게끔. 그리고 레버런스 패킹이라는 게 아까처럼 요 끝에 이런 부분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패킹을 해주는 겁니다. 베어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교재에는 설명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 요게 죽었습니다. 발전기가. 그럼 발전기는 이제 천천히 돌죠. 왜냐면 여기 부분은 밑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밑에는 갇혀있고 위에는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위에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 냉각이 서로 틀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천천히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끝에 지금 터닝 기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천천하게 저속으로 해서 얘를 운전을 하면서 천천하게 냉각을 시켜주는 그런 터닝 기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런 보일러나 그런 자료들은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장, 연력학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력학 부분에 보시면은, 먼저 연력학 1법칙입니다. 1법칙. 860kcal. 요게 킬로와트 아워죠. 1시간당 낼 수 있는 전력량이라는 얘기죠. 킬로와트하고 킬로와트 아워는 틀립니다. 전력하고 전력량은 틀리니까 1시간 동안에 운전해서 1시간 동안에 1kg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1시간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시간. 그러니까 시간은 3600초죠. 그 3600초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860kcal 안에 3600조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은 860kcal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0.24I 자승 RT.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울열의 그 T는 3600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 나중에 860kcal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이건 뭐라고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이니까 지금 들어간 거하고 나온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연력학 2법칙은 방향성의 법칙. 고온에서 저온으로 갈 수는 있어도 저온에서 고온으로 거꾸로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열을 얻어야지만 갈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엔트로피, 엔탈피. 엔트로피는 절대 온도가 들어간다. 왜? 엔트로피는 4글자고 엔탈피는 3글자죠. 잘 모를 때는 밑에 보시면 이제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여기 킬로칼로리 나오고 하니까 나중에 킬로그램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엔트로피는 하나가 더 붙었으니까 여기는 뭐가 하나 더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 온도가 하나 더 붙었다. 그래서 뭐 나누기 TK입니다. 절대 온도 T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엔트로피를 볼 때는 기준이 온도가 있구나. 4글자고 얘는 3글자니까. 나중에 오실 때도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게 엔트로피, 엔탈피 헷갈리십니다, 나중에. 엔트로피에는 절대 온도가 더 추가됐다. 이 정도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발전기의 부하 분담 역할 3가지. 뭐라고요? 첨두 부하형, 중간 부하형, 기저 부하형. 그런 거별로 주요 특징하고 급이 조건. 그러면은 첨두부하형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첨두부하는 빨리 응동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비싸도 상관없다. 빨리 응동해줘야 된다. 기저부하형은 빨리 응동할 필요가 없고 연료비 특성이 저렴한 걸 써야 된다. 이런 내용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화증기, 과열증기, PV선도, TS선도, IS선도. 포화증기가 뭐라고요? 과열증기가 뭐라고요? 포화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포화가 되고 과열이 된 부분, 습증기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요 곡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V 선도는 압력과 부피. 압력이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커지겠죠? 반대죠? 압력이 세지면 부피가 줄어들죠. 압력이 약하면 퍼지니까 이렇게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TS 선도는 T가 뭐라고요? 절대 온도. S는 뭐라고요? 엔트로피. 예? IS 선도, 이 I가 엔탈피가 되는 겁니다. S는 뭐라고요? 엔트로피. 요거 헷갈리시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뭔지 엔탈피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연력학은 몇 장 안 됩니다. 연력학 1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 근데 1kcal가 427이다. 열의 1당량, 1의 1당량.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하게 되면 열과 1을 바꾸게 되면 이거 열과 1이죠. 1과 열이니까 427이라는 개수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거기에 0.24 들어가고 뭐 3600초가 들어가게 되면은 내용이 나오겠죠. 3600 들어가고 0.24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냥 계산이 되는 겁니다. 860이. 네, 427이라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열의 1당량이고 1kWh는 860kcal를 증명하라. 이거 10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1kWh는 1000Wh니까 1000Wh에서 H는 어떻게 되죠? 3600초죠. 3.6 곱하기 10의 6승 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칼로리로 지금 바꿔줘야죠. 860kcal니까. 3.6 곱하기 10의 6승을 칼로리로 바꿔주시니까 0.24만 넣어주면 860kcal가 나왔다 이거죠. 1줄이 0.24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은 0.24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0.24 I자승 할 때 이런 그 주울열이 어디서든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만 알고 있으면 넘어가기가 좋다는 얘기죠. 연력학 2법칙,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에너지 형태에 대한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가리키는 경험법칙. 그건 뭐냐?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데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은 불가능하다. 이 내용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그 킬로칼로리가 427이 있었으니까 1kcal는 4.2줄이 난다. 이렇게 뭐 변환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왜? 그만큼의 열에 의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열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TS 선도를 보는 겁니다. 그 열에 의해서. 아까 몇 도였죠? 250도에서 350도 됐다가 500도 됐다가 600도가 됐죠? 그 열에 의해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온도가 몇 도로 떨어지죠? 100도씨 미만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물이 되는 거니까. 그 500도라는 그 온도가 100도씨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그 열이 400도 정도의 열이 어떤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겠죠. 그 에너지가 바로 전기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그 열을 또 이제 쓸 때 열병합 발전은 그 열을 쓸 때 어느 에너지로 환산이 되느냐 그겁니다. 또 계산해보면 1kg/m를 하니까 427분의 1 하니까 9.8 제이가 나오죠 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똑같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수식이나 이수식이나. 자, 엔트로피, 엔탈피를 정의하셔. 엔트로피가 뭐라고요? 하나가 더 붙는다고요. 킬로칼로리, 열량인데 몇 킬로그램을 썼을 때 절대 온도에서 어느 물체가 몇 킬로그램의 물체죠. 물체가 절대 온도에서 이만큼의 열량을 얻었다면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입니다. 이거는 물체 면적이 될 수도 있죠. 무게가 될 수도 있고 면적이 될 수도 있고 부피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킬로그램의 물체가 어느 정도의 열량을 얻었는데 그거를 온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 절대 온도로 나눠주면은 이만큼의 뭐 엔트로피가 이만큼 변화가 됐다. 그건 절대 온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왜냐 지금 우리가 500도시다, 250도시다 그러면 절대 온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온도가 증가됐다라는 걸 나눠주고 그 다음에 무게가 얼마만큼 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흡수를 했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엔트로피는. 근데 엔트로피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온도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엔탈피는 좀 설명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뭔가 왔다 갔다 했죠. 그 안에서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킬로그램에서 어느 면적의 어느 물체가 이런 그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얻었는데 열량이 왔다 갔다 한 거를
뭔가 보여주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탈피는 그걸 설명하기 힘들다 보니까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는 TS 선도, S가 엔트로피라고 그랬죠. 거기에 온도 부분에서 표시를 하다 보니까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엔탈피는 어느 물체에 열을 가하면 내부의 에너지가 증가해서 일을 하는데 그 부분을 뭐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탈피는 좀 설명을 하기가 힘듭니다. 엔트로피는 절대 온도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설명하기 쉽고,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지만 PV 선도, TS 선도, IS 선도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보셨던 뭐 열의 일당량, 외부의 한일, 압력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미분을 하겠죠. 왜? 최소를 해야지 뭔가 그 계산값을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미분해가지고 나오면 이런 그 열량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인데 이게 뭐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개념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엔탈피 증가가 되는데 엔탈피는 뭐라고요? I라고요. I. 그래서 IS 선도에서 I가 엔탈피고 S가 엔트로피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일단은. 자, 부하 분담 역할 세 가지. 뭐라고요? 첨두부하, 중간부하, 기저부하. 그게 나오는 겁니다. 첨두부하형 발전기, 중간부하형 발전기, 기저부하형 발전기에 대한 특징. 먼저 부하 분담 역할 세 가지를 나오고 거기에 대한 특징과 구비 조건을 설명하라.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 경제성이 있어야 되냐? 아니면 반응 속도가 빨라야 되냐? 이런 것들이 특징과 구비 조건이 되겠죠. 첨두부하형, 매일매일 발생하는 첨두부하에 공급하는 발전기다. 부하율이 적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비 조건, 기동 정지가 용이해야 된다 이거죠. 부하 추정성이 좋아야 되고 열효율이 낮더라도 건설비가 싸야 된다. 건설비가 싼 쪽으로 한 거죠. 여기는. 자, 그럼 중간 부하형은 매일 기동 정지가 가능해야 되겠죠. 기동이 신속하고 AFC 운전이 가능할 거. 왜? 중간 부하 같은 경우는 주파수 조정용으로 투입이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고요. 심야 경부하를 제외한 주간, 야간에 많이 이루어진다. 아까 첨두부하형은 첨두부하에만 쓰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기저부하형은 얘는 연속 운전이 되는 거죠. 얘는 매일 기동 정지가 가능해야 된다. 얘는 계속 운전하니까 매일매일 일정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니까 연부하율이 높지요. 그러다 보니까 열효율도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쓰죠. 건설비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운전비가 작은 걸 써야 되니까 매일매일 24시간 365일 운전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이제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이다. 뭐 여기는 뭐 화력 발전이다. 저기는 양수 발전이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포화증기, 과열증기, PV선도, TS선도, IS선도입니다. 포화증기는 어떻게 되는지 순수한 불을 표준기압, 어디 볼 때 이제 표준기압이라는 게 760mm의 Hg죠. 그러면은 우리가 태풍이 표준기압이 어떻게 되죠? 960, 뭐 980 이렇게 올라가죠. 예? 파스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따라서 그 압력에 따라서 태풍의 힘이 세지는 겁니다. 안에. 얘도 이제 표준 기압보다 이제 높은 거죠. 압력 부분이. 자, 온도는 100도씨까지 상승하여 정지하면 이때를 뭐라고요? 포화 온도. 포화가 된다. 가득 찬다. 이거죠. 포화수 가득 찬다. 물로서는 가득 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100도씨가 넘어가면 물이 아니라 증기가 된다. 증기가 되는데 이제 습증기가 되고 이제 건조 포화증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건조 포화증기, 습증기가 되죠. 그럼 처음에는 이 포화수를 가열하면 물이 점차 증기로 바뀌면서 수분과 증기가 공존하는 습증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습증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있으니까 부식 같은 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터빈 쪽에 습증기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부식이라니까 쇳덩어리니까. 그쪽에는 이제 포화증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일러에서 처음에 어떻게 습증기가 나오겠죠. 습증기가 나오면 과열기에서 어떻게 온도를 더 올려줘서 그거를 포화증기로 만들어준다고요. 그 포화증기는 뭐라고요? 건조 포화증기가 되겠죠. 수분 성분이 없는 겁니다. 그 수분 성분이 없는 그 포화증기가 터빈 쪽으로 넘어가면서 터빈에 들어가니까 터빈에 부식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에 보일러에서는 물을 떼가지고 물을 습증기로 만든 다음에 습증기를 어떻게? 과열기에서 건조 포화증기로 만든 다음에 건조 포화증기에서 만든 그 건조 포화증기가 터빈으로 들어가서 연락 차이에서 그 뭐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연락차가 생긴 걸 다시 또 제열기로 들고 와가지고 그 온도를 다시 또 올려주는데 그때 나오는 게 뭐다? 임계온도라는 부분이 나오죠. 임계온도, 임계압력. 임계온도가 뭐냐 이거죠.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임계온도, 임계압력을 이제 또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러죠. 과열증기는 뭐냐? 건조 포화증기를 더욱 과열하면 포화온도를 넘게 되며 포화온도 이상으로 과열된 증기를 과열증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과열증기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죠. 피부의 선도, 압력과 부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포화수선이 이렇게 있죠. 포화수선이. 예? 물이 포화증기로 가서 이 포화증기 안에는 뭐예요? 습증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습증기인데 과열증기로 넘어가는 순간 얘는 건조 포화증기가 넘어가면서 과열증기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포화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물이 포화된다고 그랬죠? 여기 증기가 포화된다고 그랬죠? 예? 아까 과열증기의 정의가 뭐였죠? 과열증기. 건조 포화증기를 더욱 과열하면 온도는 포화온도를 넘게 되며 포화온도 이상으로 과열된 증기를 과열증기라고 그랬죠? 근데 이 포화증기는 또 뭐라고요? 포화온도 이상으로 된 게 습증기가 되면서 그게 포화증기라고 해요. 뭐라고요? 포화수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포화온도를 넘어가니까 포화수선이 포화온도를 가리키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포화온도를 넘어가니까 포화증기가 됐고 여기서 또 포화온도를 넘어가니까 과열증기가 됐다.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나중에 요 임계점이라는 부분이죠. 요 임계점. 임계온도, 임계압력이 뭐라고요? 임계점이 뭔가 크리티컬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거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물에서 포화증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열증기로 간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됐죠? 온도가 떨어진 거를 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올려서 제열기를 통해서 임계온도 이상으로 올려가지고 바로 또 올려준다고 그랬죠? 임계온도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을 임계점이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이 되지 않고 물이 포화증기가 되지 않고 바로 과열증기로 넘어가는 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온도하고 압력이 임계온도하고 임계압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임계온도는 몇 도? 374도. 그래서 아까 250도로 떨어졌죠? 250도로 떨어진 걸 350도 이상에서 막 500도 정도로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임계온도가 되면서 이 부분이 바로 과열증기로 넘어가니까 과열증기가 돼야지 터빈을 돌리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임계압력은 아까 225였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임계압력 다 이상이었죠. 250 정도 다 걸렸으니까. 그 왜? 압력과 온도가 일정해야지 임계성을 유지를 하니까. 근데 압력은 아까 터빈을 지나고 나니까 압력은 어떻게 됐죠? 임계압력이 밑으로 떨어졌죠. 한 55에서 60 정도로 떨어졌죠. 압력은. 그래서 가열로 임계점에 도달한 물은 증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물로부터 증기로 바뀌게 된다. 그때 필요한 임계온도하고 임계압력은 이 정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아까 전체 사이클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시고 나니까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내용 설명드리면은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력학 그리고 PV 선도, TS 선도, IS 선도에서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TS 선도를 보겠습니다. TS 선도는 뭐다? 온도하고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뭐라고요? 열량 부분. 열을 주고받았던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1번 부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보일러부터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물이니까. 물이 어디죠? 보일러에 들어갈 때 물이죠. 보일러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포화수가 되죠. 그럼 여기서 포화수가 된 거를 과열기를 거치게 되면 습증기가 되겠죠. 예? 과열기를 전해서 되면 이 건조 포화증기가 어떻게 이 터빈으로 올라가는 요 과열증기가 되죠. 건조 포화증기에서 과열증기로 당기는 요 부분이 뭐라고요? 터빈에 들어갈 때 과열증기로 들어간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변환된 과정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상태의 물을 요 과열증기 터빈에 공급하는 그 과열증기를 만들 때는 요 밑에 있는 전체의 면적이 필요하더라. 근데 끝나고 나면 여기 이렇게 다시 돌아갈 때 요 위로 올라가죠? 요 밑에 부분이 버려지는 부분입니다. 바로. 연락차로 버려지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열이라면서요. 여기 한 번 더 올라가면 그게 뭐라고요? 제열. 제열기가 뭐다? 아까
보일러가 있으면 여기 처음에 과열기가 있었고 여기 제열기가 있었죠. 제열기 쪽으로 들어가면 요게 하나 더 올라간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된다고요. 재생은 급수과열기 쪽으로 2번 들어간다. 그러면 밑에 급수과열기 쪽으로 2개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서 돌아오는 부분이겠죠. 그게 2개가 들어오는 부분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봐가면서 매칭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IS 선도. I가 뭐라고요? 엔탈피. 좀 이야기가 설명드리기가 힘듭니다. 세로축의 엔탈피, 가로축의 엔트로피를 취한 선도다. 증기터빈의 효율 계산 등에 사용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화증기선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만 되어 있죠. 뭐 이 설명하는 내용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자료 보셔도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PV 선도하고 TS 선도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1장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연력학 1법칙 뭐라고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 2법칙 방향성 법칙.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뭐 절대온도가 들어갔다. 네 글자니까 절대온도, 절대반지 뭐 이렇게 예? 저기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엔탈피, 계통 운영상 발전기 3가지 부하 분담 역할, 특징 구비 조건, 첨도 부하형, 중간 부하형, 기저 부하형. 포화증기, 과열증기 생각나시나요? 포화 수선을 통해서 물이 포화 온도를 넘어가게 되면 포화증기가 되죠. 그 포화증기가 다시 또 포화 수선을 넘어가게 되면 과열증기가 되죠. 그 과열증기가 터빈으로 들어와서 움직인다고요. 그 그림을 생각하시라고요. PV선도 그림 생각하시라고요. 이렇게 PV선도 이렇게 돼 있죠. TS선도 그림 생각하시라고요. TS선도는 바로 그 열효율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행정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죠. 각각의 기기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기기하고 매칭해서 보는 부분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게 바로 요 다음 장에 화력 발전에 가서 보시면은 열 사이클에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ICS 선도 나왔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2장 화력 발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